자, 그러면 이제 그 풀세미에 있는 비변사 조직과 운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볼게요. 자, 17세기 비변사의 간호는 제조, 부제조, 낭총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도제조격인 대신과 제조, 부제조, 그리고 낭총으로 세분화됐는데, 자, 이 가운데 부제조 이상을 당상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을 통틀어 이 비변사 당상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이제 도제조하고 요격급은 비변사 당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신은 의정을 연입하는 원인 대신과 현직의 신인 대신 구분된다. 자, 원인 대신은 국왕과의 인견,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대면 면접을 얘기하죠. 자, 인견에 참석하거나 왕의 지시 또는 비변사 요구에 따라 특별한 사안에 대해 자문해야 됐고, 신인 대신들은 현직 대신들 얘기해요. 비변사 운영에 주관하면서 비변사의 공사를 결정하고 왕에게 올리는 문서를 마무리한다. 이렇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변사 당상 중에 원인 대신하고 신인 대신은 재산급으로서 주로 이 도제조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앞에 도자가 붙으면 총괄하다라는 뜻이에요. 총괄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장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실무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말하는 이제 얘네들은 예견다상하고 그다음에 정인다상으로 이렇게 나누고 다시 정인다상은 당상은 구간당상과 유사당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제주에는 특성 간직에 관련해 자동으로 임명하는 5명에서 14명의 예견 당상과 예견 당상은 이제 의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조, 호조, 예조 등 5조 판사, 강하유수, 대제학, 국문대장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죠. 이렇게 자, 이들은 해당 간직에서 물러나면 그 권한도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그 기능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하고 전임 당상은 저 외간직에 임명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비변사에 참여하면서 그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자, 제도 당상과는 수가 많은 관계로 이들은 매번 모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상인간인 유사 당상을 뒀다. 자, 유사 당상은 문서 처리와 업무 연락 등 비변사 실무에 주관하여 그 위상의 육조간 위상이 6조 판사에 비견되었고 이에 따라 비변사 사안의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졌다. 그 비변사 주요 그 사안이 국방, 외교, 재정 분야에 밝은 임무로 이제 착수됐고 8대 국무를 각각 다니는 구강 당사까지 겸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유상 당상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강당사 8명 정도 있죠. 팔도 구강당상이 갖고 그래서 2명의 이제 구강당상을 감독하는 부장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당상이 구강당상을 또 겸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나머지 부분은 뒤에 좀 각각 읽어보시고 비변사 확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비변사의 역할 강화 혁파 내용인데요. 세도 정시기 때 비변사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흑성대원군 때 비변사가 어떻게 이제 혁파됐는가 그 내용이 이제 있어요. 자, 여기 좀 볼게요. 17세기 비변사가 주로 제조제, 그러니까 임시 간제로 운영된 반면에 비변사 기능이 점차 강화되면서 18세기 때 속대전에서 비변사 도제조 체제가 법제화되어 대신이 사실상 도제조 역할을 맡게 되었다. 자, 이 시기 비변사에서는 사림의 공로를 바탕으로 전국에 운영됐던 사림 정치 구도를 여전히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금 교과서는 안 나왔지만 예전 교과서에서는 저도 이제 그 조선후기 때 공론 정치가 이제 3사에서 비변사로 옮겨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사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확파되고 간행들 3세기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들이 확파되면서 비변사로 중심을 갖고 고위직급을 중심을 가지고 뭐냐면 여론이 공론이 형성되는데 이건 조선 전기 때 하위직 관료들이 상위직 관료들 견제하는 식으로 이 공론이 형성된 것과 달리 이제는 고위직 관료들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특히 비변사 당상에 중심돼서 공론이 형성되는 형태가 되었고 그 밑바닥에는 이제 밑에 있는 3사의 권한 남용 그다음에 이제 그 서원들 있죠 서원들 난립 등등 해가지고 서원 확파
그래서 등등했고 하회직 정도 밑으로부터 여론 형성이 이제 잘 안 되니까 공론이 그러니까 위도 다 집중돼서 비변사 당상 중심으로 공론이 형성됐다.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19세기 세도 정치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왕권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에서 소수 번열 세력에 의해서 비변사가 독점되면서 비변사의 역할이 폐쇄적이고 왕권을 크게 제약하는 기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번열의 그 가문 출신들,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가문들이 비변사 당선에 참여하고 국정은 번열 가문의 소수 대표들에서 주도되었다. 자, 이 시기 때 세도 정치는 척신 건세와 비변사 권력 구조를 배경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예전에 요 관련돼 갖고 03년 그 기출문제 나왔어요. 공사 기출문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그 도당동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그 성관과 당상관들, 그냥 비변사 당상들 각 가문들 분석해 갖고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문과 급제자는 비슷비슷한데 상위 계층 올라가면서 특히 비변사 당상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성간들이 집안들이 뭐냐 거의 50% 넘게 비변사 당상을 이제 차지할 만큼 이 당시 세도 정치가들의 어떤 그 권력 그 거점이 됐던 것이 비변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비변사에서 수령의 인사권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수령을 이제 임명하는데 이 비변사 어떤 그 당상들 그러니까 이제 세도 정치가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됐고 그다음 돈을 받고 이제 수령직을 임명하죠. 매간 매직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해서 이제 수탈 구조가 더 강화돼 나갔고 이런 것들이 삼정의 문란의 어떤 배경과 그다음에 또 그 밀란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정치 구조의 변동은 삼정의 문란이나 밀란의 발발과도 무관치 않다. 자, 이제 왕권의 처지에선 비변 석파는 불가피하였다. 1863년 12월 고종이 즉위하자 세도 정치를 종식시키고 왕정을 되돌리기 위해서 결단한 하나의 비변사 석파였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기출에 나왔고요. 09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09년 기출문제에 지문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첫 번째 취한 조치가 뭐냐면 비변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무, 정치적 기능을 의정부에 다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 기구는 삼군부를 설치해갖고 요게 돌려주죠. 그리고 나서 힘을 뺀 다음에 비변사를 폐지시키죠. 예. 자, 그래서 비변사의 임무와 기능을 나누고 권한을 해소하고, 요거 조치고, 그 다음에 정치 업무는 의정부, 군사적 업무는 상공부에 이양함으로써 비변사는 사실상 형식적인 기구 전락했고요. 마침내 고종 2년에 3월 달에 비변사를 전면 폐지하고 그 담당 업무를 의정부에 이관함으로써 이제 비변사는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다시 한 통 넘어가서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일제가 조선 전기 때인데 보통 조선 후기 때 이제 군대를 오군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제 오이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설명을 좀 해보면 이 오이제는 세조 때 그 마련했죠. 그래서 이 오이제의 오군 도총부, 오이 도총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총괄기관으로서. 이 오이가 있는데 이 오이는 중앙군하고 지방군을 다 통제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처럼 또는 조선 초기처럼 독자적인 조선군의 어떤 그러니까 지방군의 어떤 이 지휘체계가 없어. 다 이제 그 오이라는 그곳에 예속화됐죠. 그래서 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이니 주진군이니 하면서 독자적인 지휘 체제가 있었고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영진군이나 해서 독자적인 지방군 체제가 있었는데 다 이제 뭐냐면 오이로 흡수된 거야. 영진군도 이제 오이로 흡수되고 그래서 오이를 이제 또 총괄하는 오이 도총부를 두고 그 위에 병조를 둔 거죠. 그래서 병조, 오이 도총부, 오이로 내려서 이론적인 군사 통치, 이론적인 군사 통제제를 뒀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오군형으로 바뀌어요. 오군형. 자, 오군형은 이 오이라는 것이 이제 오이 도총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그 부대인데 반해서 오군형은 5개 부대가
개별적으로 놀아. 어. 그때그때마다 이제 세워진 곳, 어, 그때그때마다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그 5개 부대가 이제 개별적으로 돌고 실제 군대를 누가 장악하냐면 서인들 또는 뒤에 노론 세력들이 이렇게 장악을 해요. 어, 그래서 왕권을 위협하는 이런 군대도 이제 되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만들어진 임시적인 만들어진 오군영이 만들어지고 이 오군영을 총괄하는 기능은 예전처럼 오이통충부나 이런 병조가 한 게 아니라 서인들이나 노동 세력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군사제도의 개편 역시 불가피했는데 초기에 전개했던 오이제는 전란 이전에 이미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외난을 당하여 결정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에 따라 외난 중에 군제 개편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고 먼저 1594년 그러니까 외난 중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앞에 이제 임진왜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유재단이 있잖아요. 그 중간 사이 4년 동안에 해당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이제 정비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뭐 훈련 도감도 만들고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1994년에 선조 27년이죠. 훈련 도감이 신설됐죠. 그래서 이 훈련도감이 신설되고 호수, 그 다음에 사수, 그 다음에 살수가 있다. 호수는 이제 총병으로 구성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수는 군병, 그 다음에 살수는 창건병이죠. 그래서 삼수병을 양성했고요. 자, 이는 일찍이 외구 방어에 탁월한 효과를 거뒀던 명절강군의 범법을 채용한 곳으로 훈련도가 조선후기 군제의 근간이 되었으며 그 차례 5군영 설치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절강범법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요거는 이제 뭐냐? 절강군 관련된 법법은 뭐냐? 이거는 척계강의 기호신설 얘기예요. 척계강은 이제 그 당시 왜군을 격파했던 큰 명장이죠. 그 사람이 썼던 책이 이제 기호신서인데 이 기호신서는 원앙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근접전에 대하는 것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또먼 거리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 해포 같은 것들 발사해갖고 쳐부시는 것들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소고법이라는 소부대 조직 단위 소부대 조직 방식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방에서는 양반으로부터 봉사 천민에 이르는 역의 의문을 막론하고 모두 징발하여 양청 홍순군으로 구성된 소고군이 이제 편성이 됐고요. 자, 이런 조선후기 때 훈련 도감을 근간으로 한 중앙의 오군영과 지방의 소고군이 핵심적인 군대로 뭐냐면 등장했다. 그래서 그 오군영하고 소고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참고로 소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고법하고 소고군하고 좀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고군 지방군이고 소고법은 군대 조직이에요. 앞에 이제 기호신서 있죠. 기호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소부대 단위 중심의 이런 그 부대 단위가 소고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고법을 통해서 훈련도감이나 소고군을 조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 오군영 체제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 오군영 같은 경우에는 오이처럼 한 번에 체계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부대가 아니라 이게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진 부대죠. 그래서 훈련도감은 선조 때 임진왜란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고 어용총, 총용총, 수호총 같은 경우에는 인조 때 만들어진 부대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금이영 같은 경우에는 그 숙종 때 만들어진 부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대가 이 오군영이고 오군영 같은 경우에는 총괄하는 그 부대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 부대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각각의 이제 뭐냐면 부대가 따로따로 놀았고요. 그리고 그 부대를 장악했던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인 세력들이나 후에 노론 세력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4년에 인조 2년에 이간의 난을 계기로 서울과 경기를 강하기 위해서 서울과 경비를 강하기 위해서 총영총을 설치하고 경기 내 군인들, 그 소고군이죠. 여기에 소속시켜 남양, 수원, 장당 등 경기 지역의 재진들을 통솔케 했다. 그래서 이간의 난을 계기로 총영총이 만들어지고 경기 내 소고군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뭐냐면 총영총이다. 근데 이 총영총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11년 기출문제
선지도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부대냐? 자, 나올 수 있고요. 또 2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인조 4년이죠. 남한산성에 수호총을 두고 강주 및 그 부근의 재진을 경비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남한산성을 설치하고 인조 4년에 수호총을 만들었는데 이가해난을 진압하고 나서 앞에서 남한산성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가해난이 이제 시작될 때 그 인조가 공주까지 몽진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공주까지 가지 않고 좀 중간에 어떤 위기 시 대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냐 해갖고 만든 게 남한산성이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고 거기에 수호총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주의 그 부근에 또 여러 진을 또 정비를 하면서 이 수호총을 설치했다. 남한산성을 바탕으로 강주 부근에 이제 여러 진을 또 그 밑에 정비를 했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52년 호종 때 국벌계획에 따라서 따라 서울대 총포병과 기병을 위주로 한 정예부대인 그 어용총이 이제 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용총이 뒀고 이제 뭐냐면 두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어용총 같은 경우에는 호종 때 국벌 분비의 어떤 이제 뭐냐 중심이 분영이 되어 강화되어 나갔고 각 도의 정군들이 500명씩 기병과 보병을 병상하여 수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경비는 이제 보인으로 충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치된 게 금이형이죠. 그래서 그 1682년 숙종 8년에 도성 수비를 목적으로 기병과 훈련 도강군의 일부 축적으로 금이형을 설치함으로써 임난 중에 만들어진 훈련 도강을 포함한 5군형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와 같이 5군형은 일정한 이제 계획 아래 일률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소속 군사의 성격 또한 한결같지 않았다. 자, 이거는 이제 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오이제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오이제. 오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계획 안에 일률적으로 편성했죠. 세조 때. 근데 오군형은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성격이 되게 많아. 군대 성격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부대는 경기도 뭐냐면 소고병으로 구성된 부대도 있고요. 그냥 어떤 부대는 이제 진짜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부대도 있고 성격이 천차만별이야, 이게요. 즉 각도의 농민들이 번성하는 경우도 있고 모병에 의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양낭의 진전된 신분제 붕괴와 어, 부역제 해이 그리고 수치체제의 변동은 병상병제의 지속이 불가능했고 결국 모병제 중심을 이뤘다. 그래서 병상병제라는 것은 각 도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교대로 이게 근무하는 거죠. 농민들이 이제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안 되고 결국엔 모병제 중심이 이뤘다는 건 뭐냐면 초창기 때는 이렇게 소고병 출신으로 돼 있지만 부대도 있고 그랬지만 나중에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모병제로 이제 바뀌었다. 직업군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의 병명일치제는 이제 완전히 청산되고 모병에 의해서 군제로 전환되었다. 자, 이에 따라서 농민들은 군역 부담을 새로 대체되어 1년에 2필씩 군포로 납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2필 같은 군포로 납부하게 됐다. 자, 이거는 군역법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소고군이 있었죠. 소고군. 그래서 이제 소고군이 있었고 이 소고군은 일종의 이제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그냥 1년에 2필씩 이제 하는 납포군 됐다가 진짜 위기 시에 이제 뭐냐면 소집해 갖고 이제 했기 때문에 거의 예비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1년에 2필씩 납포군화 됐고 그나마 위기 시에는 소집해 가지고 이제 대비하는 그런 것들인데 병부상의 이제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제대로 이제 운영됐지만 나중에 병부상의 군대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변질된 부대였다. 그래서 이 소음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부생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부생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뽀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7페이지 펴보세요. 자, 훈련도관 설치와 운영이 있는데, 이건 조선 초기 때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예, 몇 페이지 보냐면 그 다음 장 보면 훈련도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두 번째 전략 볼게요. 자, 선조 25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 직후 일본군은 조선군보다 우세한 전술과 무기를 활용하여 조선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자, 이에 조선 정부는 전란중의 대대적인 군제 개편을 시도했고 마침내 선조 26년 10월에 훈련도관을 설치했다. 훈련도관 의무병이 아니라 군사의 근무를 주급하는 꼭 군역을 담당하게 하는 이전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상비군 제도다. 모병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자, 훈련도감은 조총을 다는 포수, 창검을 사용하는 살수, 활을 쏘는 사수 이렇게 이제 구성된 삼수병 체제로 구성됐고 상비군이자 급로병군이 도강군들은 조총, 하약 등의 군수품을 나라에 제공받았다. 한편 훈련도감은 각종 무기장을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군수품을 충당했고 둔전을 설치해 군량을 비축했다. 그래서 훈련도감 같은 경우에는 자체 무기장을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이제 그 제작소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무기를 만들어갖고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훈련도감이 어때는 이제 한때는 강상경험까지 이제 같이 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오군영 훈련도감이었던 오군영이 자체적인 이제 군사 제조 시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필요한 원재료였던 이제 여러 나비라든지 그다음에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상 경영을 초창기 때 했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차원 훈련도감은 자체적 무기 제조와 기술 개발을 주력함으로써 조선국의 군수 강공업 성장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자, 조선 정부는 이 훈련도감 운영에 필요한 군비 확보를 위해 양계에서 제외한 그 전국의 특별세인 삼수미를 징수했다. 이 양계는 이 아마 평안도 한경도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임진왜란이 종결된 이후에 조선 정부는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후금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동을 중시했다. 그러나 훈련동안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급료를 이제 받지 못한 훈련동안 군인들이 도망가 이탈이 속출되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훈련동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고심했고 도강군의 충원 방식의 각 지방의 충원 방식을 각 지방의 도강군을 할당하여 착출한 이른바 승호제 형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예전엔 자발적으로 이제 모병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도망자 이탈자 많으니까 도 그 뭐냐면 각 도별로 할당을 시켜가지고 강제 모병을 했다는 거, 강제 모병.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강제 모병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뭐냐, 또 급료도 좋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서울 내 상업 활동을 묵인을 해줬죠. 이게 이제 최초의 난전의 어떤 기원이 됐던 거죠. 자, 한번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승호대상으로 지정된 이제 훈련동안 군인은 고향을 떠난 이제 처자를 거느리고 서울 올라와 생활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정도의 충분한 급료가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강군들은 도성 내 각종 상업행위를 이제 전개하여 생활 기반을 마련했고, 자, 이게 난전의 기원이 됐던 거죠. 정부도 이들의 어떤 상업 활동을 묵인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홀런도감은 원래는 이제 그 양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계층들 이제 뭐냐면 또 나중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양청 홍성군으로 바뀌게 돼요. 그 예전에 한번 노비와 관련돼서 문제 나올 때 노비가 근무했던 군대 그를 두 개를 스시오라는 명칭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노비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도 없죠. 그래서 군역의 의무가 없는 부대요. 아니, 없는 계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칙일 뿐이고 항상 예외는 있죠. 그래서 노비든 예전부터 이제 그 뭐냐면 잡새꾼이라든지 뒤에 소공을 이제 또 했고 훈련도감에도 여기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와서 뭐냐면 활동을 했어요. 여기도. 자, 그래서 하여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조성의 이 같은 도강군들의 상업 참여는 조성의 상업 인구를 크게 증가시켜 상투화폐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다. 자, 이 훈련도가 군인들은 여러 신분 계층으로 혼재되는데
개중엔 일부 사천 신분도 포함되었다. 게다가 상비군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던 훈련도감은 19세기 후반까지 약 300년 동안 국왕의 시위와 고성방어의 중심 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조선 후기 때 군대 평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정리 위계첩이라는 이제 그 반차도 관련된 내용이야. 왕의 행차도를 그린 건데, 여기 보면 보병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주력은 뭐냐면 보병이야. 조총어 무정한 보병이 주축을 이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임진왜란 때 그 당시 조총을 든 왜구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예전에 기병 중심의 어떤 군대 체제가 보병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막상 또 보병 출신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누가 쳐들어왔어? 청나가 쳐들어왔잖아요. 청나는 기병이죠. 그러니까 이 보병이 이제 기병한테 또 깨지는 그런 이제 약간 혼란상이 있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국 운영과 5군영 제도의 설립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중에 처음 훈련도가 설립된 이래 인조 반정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의 중앙관제는 오군영이 차례차례 창설되어 나갔다. 자, 임난 직후의 강해군은 명나라의 쇠퇴와 청해 흥기라는 중국의 격변에 대응하여 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대외 정책의 방침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인조 반정 이후 이제 서인세력이 친명 배금의 외교 노선을 청명해 나갔는데 후금의 위협에 대처할 군사적 장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국의 변동이 어느 때보다 급식했던 이 시기 서인세력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 가능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오군을 설치한 배경들은 이제 두 가지로 있어. 후금의 위협에 대체할 군사력 장치가 적시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서인세력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처럼 조선국의 중앙관제였어 오군영은 서인 정권의 안정과 안정동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점차 정비돼가는 양상을 보였다. 자, 인조 2년에 발발한 인간의 나누고 조선 정부의 군사력 증강의 추세에 가속화시킨 사건이었다. 자, 이날의 계기로 서인 정권은 금이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왕 호위부대인 어용총을 창설했고요. 자, 이어 이제 경기군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였는데 그 뭐냐면 당시 도망 상태에 급시했던 정병과 총용총을 재편성하여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 한통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어용총 설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통하고 관련된 내용이, 잠깐만요. 네. 어용총인데, 어용총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인조 2년, 인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한 통을 잠깐 보면요. 인조 2년에 있고, 호정 3년에 어용총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어용총. 예, 어용총. 그래갖고, 요게 약간 설치 시기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 어용총이 있고, 이쪽에 이제 호정 3년에 북벌기에 따라서 이제 설치된 부대가 어용총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여기에서는 이간의 난을 계기로 서인정권 금이군의 필요성을 정하여 국왕 후위병에 어용총을 창설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이걸 여기에서 어용총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응. 아이고 이게 왜 그러냐?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어용촌 관련된 내용 보면 여기 1623년 인조 반정에 국내 정세가 어수선하고 국제적 후군 관계가 위급해 가운데 설치했다. 그래서 인조 반정 때 설치됐으니까 이게 인조 때 설치됐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용군의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이 어용군이 뒤에 그 잠시 총영사에 속하게 되었다 해갖고 이게 총영총 쪽으로 이제 같이 운영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용군이 호종 때 북벌 정책 이상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호종 3년에 이완을 어용대원 삼아서 군비 확충의 1차적인 사업에 하는 어용군의 충감을 도모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독립부대로 나와가지고 운영됐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독립된 부대 나왔다가 총영사에 속했다가 병자호란 때 그 호종 때 가서 이제 국벌 부대로 해갖고 탈바꿈하면서 업무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규모가 늘어나고 이제 독립된 부대도 다시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요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통은 한 통 내용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1652년에 북벌계획 따라서 서울과 총보충과 기병을 위주한 정예부는 어용총 음, 어용총이 이제 설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그 뭐냐, 학제된 내용을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용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뭐 수호청이라 되어 있네? 이게 어쩐데? 예. 맞죠, 이거? 한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어용총인데 왜 수호청에 적어놨어? 그래서 요 부분이 제가 읽다가 이걸 좀 얘기하려다가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때 한 통을 읽을 때 좀 얘기하려다가 넘어갔는데 이게 호종 3년에 어용총은 학대 기능이 확대됐고 실제 만들어진 거는 인조 때요. 인조 때. 예. 그래서 요게 맞아요. 뿌셈이.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디까지 읽은 거야? 예. 자, 총을 읽어볼게요. 자, 이어 경기군의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였는데, 당시 도망 상태가 급심했던 정병을 모아서 총영총을 재편성하여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했다. 자, 이후 조선 정부는 두 차례 혼란을 겪으면서 이전부터 추진해온 중앙 군영을 중심으로 한 군사 강화에 더욱 심연을 기울였고, 그야 그간 별도의 소속 군대가 없던 남한산성에 수호처를 설치하고 이어서 이제 뭐냐면 훈련동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군에게 군액을 증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특히 호종 조에는 북벌되며 군사혁신을 더욱 주력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숙종 때 마지막으로 이제 만든 것이 금이영이죠. 금이영. 자, 그래서 이 금이영인데 예송논쟁으로 갈등이 심했던 전국은 숙종조 때 이어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수차 한국을 거치면서 정점을 다루게 되었다. 자, 이 과정에서 서인 세력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도감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이영을 설치하게 되었다. 자, 이 금이영의 설치로 오군영 체제가 정비되고 이로써 조선 후기 군제가 완성되게 되었다. 자, 그러나 오군영은 일정한 계획 아래 일률적으로 형성된 군대가 아니었으며 소속 군사도 성격이 한결같지 않았다. 그래서 도성에 상주한 상비군의 경우에도 있었고 각도에 거주하는 정병들이 병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병상군제보다 상비군제가 중축이었으면 이제 농민도 일반적으로 군포를 납부하면서 군역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지방군의 정비하는 소군을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중에 선조 25년에 훈련동에 설치됐는데 이듬해 지방군 소고군이 창설됐다. 자, 소고군의 군사 편제는 전반적으로 기호신설 범법을 기준인데 이건 소고군뿐 아니라 훈련도관도 마찬가지로 기호신설 바탕으로 한 거예요. 절강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군영의 편제는 영, 사, 초, 기, 대. 그래서 이제 소부대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소호법이라고 하죠.
그 최상보다는 영의 최고 책임인 영장을 줬고, 그리고 종래의 수령의 권한이었던 지방 군사권을 이들 정당 영장에 위임했으나 지역에 따라 수령의 영장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진간체제 같은 경우에는 군사연관을 누굴 뒀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지방 그 사령 지방 이제 간이 총사령관을 겸했죠. 그런데 임기한 직후에 이제 진간체가 부활되면서 이때 정당 영장제가 시작. 정당 영장이라는 것은 그 뭐냐 직업군인이죠. 직업군인. 직업군인이 영장을 이제 했고 일부 지역에 따라 수령이 영장을 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당 영장제를 둬서 소국을 훈련하고 관리하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됐냐? 이거는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전당 영장제를 이제 했지만 이게 이제 수령들하고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갖고 정당 영장제가 이제 나중에 폐지가 돼. 그래서 겸 영장제를 그냥 수용하고 수령이 이제 영장을 겸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돼요. 이게 초창기 때 얘기예요. 그래서 겸 영장제로 했다. 이제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주고 이게 주였는데 나중에 여기가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당시 지방 수령의 반발 때문에 경영장제로 이제 해갖고 다시 전환됐다. 여기가 이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초기 때 얘기고 여기는 인조 이후의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서거구는 거주지 중심의 훈련 방식을 채택한 병농일치제 군사제도였고 하급 구간인 초간, 기총, 그냥 대총을 지역사람 선발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있고 요건 뭐 밑에 있는 내용 각자 읽어보세요. 자, 소고군에는 양인과 천인 모두 편성되었다. 정부는 사천까지 소고군에 이제 편입시켜 사천이라는 것은 어, 노비 중에 산노비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편입시켜서 천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이제 강화했고 동시에 항초의 제지사 대부 세력도 약화시켰다. 그러니까 소공원이나 군대 조직을 통해서 그 당시 정부의 영향력 확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정부와 양반 지배층의 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천인들의 신분병동에 촉진시켰다. 자, 한편 설립 초기의 다양한 신문 구성과 달리 이후 이제 소호군은 점차 천인들만 채워지는 천해군화 되었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처음엔 지방의 양인과 천인 모두 평성했지만 영조 중엽 이후에는 점차 양인은 제외되고 청인은 이제 뭐냐면 채워졌고 마침내 그 속대전에는 천해군으로 이게 뭐냐면 규정되기 이뤘어. 자, 이후 이제 중앙과 지방 군현에 소호군이 편제된 사람들은 군의 확보 차원에서 다시 군부로 평성한 경우가 늘어났으며 이 소고군의 이중 부담 문제가 이제 커졌고 이 과정에 서고군은 결국 군대 기능을 상실했고 점차 수포군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군적 수포제에서 2필 내면 아니 군적 수포제 2필 내고 그 군역부에서 1필 내면 그 포를 가지고 뭐냐면 이게 소고군은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근데 이 소고군들이 대부분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천민들로 구성된 부대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술과 무기체제 도입을 볼게요. 자, 임진왜란이 치르면서 이제 조선 정부는 전술체계 한계에 적시하게 깨닫다. 조선 정계 군사 전술은 주로 북방 유목민들의 소규모 침입에 대응한 기병 위주의 어, 적은 기병 위주의 적은 병력을 활용해 방어 체계 중심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전후 시기 동아시아의 정장 규모가 확대되어 났고 화약 무기가 이제 보급되면서 뛰어난 기량의 무예보다는 훈련받는 군사 훈련이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보병들이 집단적으로 그 조총을 이제 사격해 갖고 기병을 전멸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나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에 따라 이제 훈련 동안 삼수병 군사들은 병종불 훈련과 함께 하나의 전술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 집단 훈련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이제 전쟁의 승패가 조직적인 부대의 운영에 의해서 좌우됐기 때문이다. 자, 이후 조선의 전술 체계는 점차 기병 위주에서 탈피하여 보병 중심으로 나갔고 이들 보병 중에 특히 이제 조총을 다는 포수가 조선 후기의 병력과 전술의 운영에 중추였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러면 다시 이제 정치사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사 통론 내용을 볼게요.
자, 앞에 이제 했던 게 이제 인조 때까지 인조 반정 관련된 내용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호종 때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 일단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교과서보다는 시민한국사 내용을 보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시민한국사 얘기했는데, 제가 시민한국사 아니라 푸셈이에요, 푸셈. 착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푸셈 80페이지 펴보세요. 북별론과 조선중화론. 자,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지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지문, 두 번째죠. 두 번째 인지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지문은 52번입니다. 두 번째 인지문 52번이에요. 자, 북벌론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하고 실행을 위한 준비까지 한 것은 다름이 호종이었다. 자, 호종은 김자전 등 친정파의 지원을 받아 즉위했지만 도리어 친정파를 내친 후에 국왕장씨 자신이 북벌 계획을 주도했다. 자, 호종은 척화론의 중심 인물로 다시 낙항했던 긴집이나 송시열, 송중기, 이용태 등 호소 지역의 이제 살인들 등했고, 그다음 군비 증강을 바탕이 되는 군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동시에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동법 확대 실시하는 등 군사제도 정비를 매진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호종의 국벌론 이제 좀 하기 전에 좀 그걸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 이 호종의 국벌론은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그 북불론 군대를 정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북불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북불론은 그 당시 이제 송시열 같은 그 당시 뭐냐 산림세력들 있죠. 산림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주도하는 북불론이에요. 산림세력들이 주도하는 북불론은 내수 양의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내수 양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그 안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를 키우자 이런 거야. 그래서 송시열 같은 사람들은 정군심, 안민, 그러니까 백성을 편안케 하고 군주가 수양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양병을 하자. 그래서 외양보다는 안의 정비, 내수를 강조한 반면에 호정 같은 경우에 당장 양병을 시행해서 군비를 확장하자라는 그리고 외양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호종은 청나라 엄중한 감시를 받으면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조선이 지금 우리한테 굴복을 해갖고 지금 머리는 숙이고 있지만 자기를 언제 뒤통수를 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어떤 군비 강화를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사신을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종은 청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호정실록에는 이 북벌론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북벌론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북벌론은 어떻게 알게 되냐? 호정실록이 아니라 다른 그 당시의 문집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왜 호정실록에 북벌론 관련된 논의가 없냐면 그 내용을 다 그냥 통편집해갖고 없앴죠. 괜히 기록 남겼다가 나중에 청와부터 이제 트집을 잡을까봐 이 호정실록 내에는 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 내용들이.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호정은 청나라 엄중한 감시를 받으면서 남한산성과 강화도 등 정통적인 보장처를 이제 예전에 보장처라는 거 왕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보장처를 재정비하고 중앙병력을 군군 1000명, 어용총군 2만 1000명, 훈련도감을 증강하는 등 군비를 대폭 강화했다. 그래서 청나라의 강력한 기병에 응하기 위해서 군군을 기병으로 편제하고 어용총인 기병대인 별마대와 포병대인 별파진을 신설했다. 그리고 병자호란 때 패전 직후에 폐지된 영장제를 복구하고 그다음에 지방군을 강화해 적극적이었다. 또한 네덜란드 포유인 하메이젠까지 동원하여 조총과 포차를 이제 뭐냐면 개량하고 심양 원류 시절의 경을 바탕으로 기병 전술을 정비하는 등 무기와 전술을 개방했다. 그래서 북벌 계획 관련된 내용, 군사 증강 계획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군사화 증가뿐만 아니라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했죠. 경제력이 뒷받침해줘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이제 그 밑에 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군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걸 했냐면 그 당시 농업 생산력 발전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농업 생산력을 올리는 데 힘썼고 앞에서 얘기한 좀 김육이죠. 김육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대동법을 충청 전라도까지 확대시켰어요. 그다음에 또 김육의 건의를 받아서 상평통법을 주주했죠. 그래서 화폐 유통을 장려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김육이라는 사람을 좀 이름을 좀 외워두시면 되겠대요. 김육은 조선후기 때 경제관료로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 앞에서 대동법을 확대시켰다는 거, 두 번째로는 상평통포를 이제 뭐냐면 주조를 건의했다는 거. 요게 이제 업적이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군사를 제압하려고는 청해 파병 요구에도 응하여 자신이 기른 정예 조충부대를 만주의 연고타까지 보내서 전투 경험을 쌓도했다.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나선 정벌을 했죠. 자, 그동안 이제 호종이 가장 과연 북벌했는지에 대해 그동안 호종이 과연 북벌을 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심하면서 단지 왕권 기반의 군사 강화를 위한 해석도 제기되었지만 그의 북벌 계획은 매우 장기적이고 단계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자, 즉 호종은 오랑캐의 하나로 인해서 만주 지역의 경계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청해 중국 지배도 아직 완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북정하면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고 한인과 조선인의 내용도 얻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왜냐하면 조선인들 그 당시 만주족한테 많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그래서 만주에 조선인들이 많았어. 20년 동안 착실한 준비 후 10만 명의 정예 포병을 양성하여 북벌할 계획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벌이 실제적인 목적보다는 어떤 자신의 이제 서인 정권이나 그 당시 호종 정권의 강화 이런 걸 목적으로 했다지만 이제 최근에 연구해 보면 실질적인 목적도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거죠. 자, 실제로 현종 초반까지 중국에서 남명 정권과 정성공 세력의 정이 지속되는 등 영청 교체에 대한 불안전 전세가 지속되었다. 참고로 이 북보라면 우리가 이제 호정만 생각하지만 호정이 죽고 나서도 현종 때나 뭐 숙종 때도 북벌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예, 그때마다. 자, 따라서 북벌 계획은 단순히 왕권 강화를 위한 군사력 증강의 목적에 그친 게 아니라 어, 여기 호종의 만주세력 경과 군사 지식 및 복수 설치의 의지가 결합된 구체의 방향에 의한 거 판단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조정의 신뢰가 가는데 전쟁과 군비 확충에 의한 왕의 전제 권력이 강화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사회 경제적 부담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이제 북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역 자원을 확보하고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개혁이 동반되어 됩니다. 그래서 인조 때 이어 호종 때는 대동법 확대 실시되고 그 다음에 대폭 증강한 군조 확보하기 위해서 유생에 대한 고강이나 유생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유생들은 좀 면제했죠. 근데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험을 봐서 떨어진 사람을 군대 군역을 나빠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조치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 노비 추세가 이제 강한데 이것도 다 북벌 준비와 관련된데 노비 추세란 것은 노비가 도망갔을 때 잡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잡아오냐? 그거는 노비들이 이제 신공 같은 걸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노비가 도망가 버리면 신공 수입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신공을 수입을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비 추세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뭐냐 강화시켜 나갔다. 그러니까 추세관을 이제 뭐냐면 또 이렇게 그 파견하는 등 이렇게 있죠. 물론 이게 나중에 영종적 때 들어가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더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국벌 준비하여서 사회 전반에 대한 걸쳐서 민심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다. 호종의 북벌 유지는 그만큼 강력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호종의 북벌기에 적극 호응했던 세력은 원두포가 이끄는 원단과 무신인 이완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뭐 원당이니 상당이니 한당이니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부셈에.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서인의 일부만 이 북벌에 이제 뭐냐면 참석했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완이 거기에 이제 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완은 그 당시 어용총을 이끌었던 이제 그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완은 좀 이름 정도는 기억할 필요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양반전에도 나와요. 양반전인가? 어, 허생전이다. 허생전에도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자, 근데 이 북벌론자의 송시효도 호종의 급박한 방식에 반대했다. 자, 여기 송시효는 상당에 속하는 사람이죠. 상당은 뭐냐면 서인들 후에 이제 노론이죠. 예. 아직 이제 송시효 때는 노론까지 이제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서인들 중에 뭐냐 살림에 그 묻히면서 벗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구성된 그 세력들이 상당이야. 물론 서인 세력도 있고 남인 안에서도 살림 세력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서인들 중에 살림 세력도 상당이라고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효인데 송시효는 그 초에 묻히면서 뭐냐면 벗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뭐 계속 청거당해서 나중에 벗을 하긴 했지만 벗을 한 기간이 1년도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예. 자, 하여튼 북벌론자의 송시련도 호정식의 급박한 방식을 반대했다. 자, 송시련은 북벌론을 종황양의 자세를 견지하되 원한을 참아가면서 장관 계획에 따라 군정과 민생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이다. 자, 바로 그 방식에 달렸지만 그 당시 호종 때 군신은 당팔 불명과 북벌의 대의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종 제10년 만에 갑자기 서거하면서 북벌 계획은 중단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이제 북벌이 이제 좀 약간 설명이 짤막하게 돼 있지만 송시의 북벌론의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국부셈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얘기한 것처럼 국부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군시 안민 먼저 뭐냐면 군심을 하고 여기는 군심이라는 것은 군주의 마음이에요. 군주의 마음을 수양하고 나서 안민 백성을 안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군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냐면 뭐가 비슷하면 내수 양위와 비슷한 그래서 내수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데 반해서 호정의 북벌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군사력 강화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외양, 그러니까 양의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게 좀 달라요. 여기는 내수, 근데 여기는 호정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외양, 양의 요게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요거는 국부셈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짤막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후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 이 심포샘보다는 제 생각에 거기 국부샘 읽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거기가 좀 사실 위주, 팩트 위주로 이제 잘 정리돼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막 들어가 있고 견해가 막 들어가 있었고 좀 그래. 자, 그다음에 호정 사후에도 현종 때도 북벌론이 있었고 뭐 있는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 뭐냐면 교과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분당 정치 관련된 내용인데 예송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흔한 교과서 42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이게 여기는 42페이지는 아니면 43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여기 분당 정치는 상대의 정치적 입장과 학문적 견해를 인정하면서 전개졌다. 그래서 현종 때 둘째 예송을 겪으면서 분당 간의 대립이 치열해졌고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효종과 황제 호종 비례 죽자 대비의 상부를 얼마나 입은지에 대해서 두고 서인과 남이 의견이 달렸다. 결국에는 예송을 겪으면서 서인과 남이 번갈아 집권했다. 해서 예송 논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예송 논쟁은 예전에 한 두세 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게 호정의 정통성 문제와 또 연결돼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왕의 계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인조 있죠, 인조. 인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 중종의 아들이죠. 중종의 이제 손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선조가 있죠, 선조. 예, 선조가 있는데, 선조가 이제 이때, 정치부에서 애가 없고, 이제 여기, 정치부에서 이목대비가 있죠, 이목대비. 그 사이에 나온 이제 영창대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해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원군이 있었어요. 정원군. 강해군보다 정원군이 좀 아래죠. 여기 제가 써놓긴 했지만,
예. 그래갖고 이제 요 과정이었었는데 정원군의 이제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알고 있는 인조죠. 인조. 그 다음에 인조에게는 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소현세자가 있고 복림대군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소현세자는 그 나중에 이제 그 심양에서 이제 인지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6개월 만에 급사를 해요. 어. 근데 이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당연히 그거는 세손한테 왕위 넘겨야 되는데 세손이 세 명이 있어. 근데 이제 인조는 세손들을 뭐 영모 사건 엮여서 강화도 이제 다 보내고 그때 강화도 가서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은 두 명은 죽고 한 명만 살아남는데 이게 석현이 있었어요. 석현. 예. 그리고 이제 복림대군이 이제 왕에 올렸는데 이 사람이 호정이죠. 어. 그리고 복림대군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조는 이제 또 나중에 계비를 이제 받았는데 자 계비가 이제 충녕왕 장령왕후인 자이대부야. 그러니까 소현세자 복림대군 입장에서 자이대부는 계비죠. 자기가 보면 그 친무관이나 자 근데 복림 이 자이대부가 나이가 어릴 때 이제 인조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복림대군하고 소현세자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게 이제 이 복림대군이 먼저 죽었죠. 호종이. 그리고 나서 현종이 즉위하죠. 어.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호종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자이대부의 복상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서인들은 호종을 이제 그 뭘로 보냐? 호종을 비록 이제 그 호종을 두 번째 아들로 본 거죠. 두 번째 아들. 소현세자 다음에 등장 두 번째 아들로 본 거고 남인들은 이제 뭐냐면 비록 두 번째지만 왕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를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거야. 음. 그래서 이첫 번째 보냐 두 번째 보냐 가지고 자이디브의 복상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1차 예송 때가 2차 예송이 나는데 1차 예송은 호종이 죽고 나서 자이디브의 복상을 몇 개월로 입을 것이냐. 그래서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종을 첫째 아들로 두 번째 아들로 보고 이들 6개월로 입어야 된다. 1년은 이제 입어야 된다. 기년설 주장했던 거고. 근데 남인들 입장일 때는 비록 그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 됐겠는데 첫 번째 아들 봐야 된다고 3년설 주장한 거죠. 그때 이제 서인이 내걸었던 이제 근거가 됐던 것은 국제, 건국대전이나 국조 5대1을 근거로 이제 했던 거고, 남인들은 왕자의 부동산서라는 입장에서 고래의 의뢰를 이제 기본으로 한 거죠. 그래서 서인들은 이제 입장이 천하동네 모든 예법은 동일해야 되나 왕자나 왕이나 사서나 사대부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 1년설 주장했던 거야. 근데 남인들은 고대에 따라서 왕자대 부동사서를 주장하죠. 왕의 예법과 사대부의 예법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북조고대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전에 그 고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3년설 주장했던 거고요. 자, 결국에 1차 예송 같은 경우에는 이 기예송이었는데 결국엔 서인이 승리했죠. 그러다가 2차 예송 때 이게 이제 갑인 예송이죠. 이때는 이제 똑같이 이제 뭐냐면 호종의 비가 사망했어. 그러니까 그 며느리 사망하니까 자이대부 시어머니 자이대부의 복제가 뭐냐 가지고 이제 또 싸웠는데 이때도 이제 논쟁을 하다가 서인은 9개월설 대공설 주장했고 남인은 1년설 기년설 주장했는데 이때는 남인이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 남인이 승리하면서 서인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현종은 이 2차 예송 같은 이제 갑인 예송은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라 현종 말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빈예송은 이제 거꾸로 현종이 이제 뭐냐면 남인선을 이제 딱 지지해 주는 거 곧바로 죽었어. 그리고 숙종이 즉위하자마자 이제 대규모 한국 정치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서인이 권력을 이제 놓게 되고 남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두 차례 이제 분당 정치를 겪었지만 상대 이긴 정당이 패한 정당을 그대로 살려줬죠. 예, 그래서 분당 정치의 어떤 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정치의 어떤 이제 잘 보여주는 것들이 예속 논쟁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 정치의 절정이 현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숙종 때 일어난 한국 정치 위에서 파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예송을 거꾸로도 분단 간의 대립이 치열해졌고, 둘째 아들로 왕에 오는 호정과 효종비가 죽자 대비의 어떤 상복을 얼마나 동안 입어야 하는지 두고 서인과 남이 의견이 갈렸다. 둘째 예송을 거꾸면서 서인과 남이 번갈아 집권하였다. 자, 이후 숙종이 왕권이 강화되면서 집권 분단이 급격하게 교차하는 한국 정치가 여러 있었죠. 그 한국 정치를 거치면서 뭐냐면 그, 그 여러 가지 이제 주도 분단과 그다음에 비주도 분단 간의 어떤 세력 교체가 급격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 관련된 내용 뭐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순왕국이 일어났죠. 경신왕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남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서인들로 권력이 이제 다시 올라가고 이제 숙종 6년 때 일어났죠. 근데 이제 기상국 때는 다시 숙종 15년에 일어난 건데 그 당시 장유의 아들 세자 책봉 문제도 해갖고 서인이 반대하니까 남인의 등용에 서인을 숙청한 사건이 얘기하죠. 그 과정에서 송시현이 사사당했고요. 근데 갑순왕국은 이제 서인이 패비 민시 복위 운동을 하니까 남인을 탄압하려다가 숙종의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서인들이 민씨 복위 운동을 하니까 남인이 이게 탄압하려고 하다가 숙종의 분노를 사서 다시 남인들이 몰락하고 그 서인들이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동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돼 나갔죠.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강독하면서 좀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경신왕국이 이제 뭐 주도권을 잡은 서인이 남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경파 노동과 원국파 소노로 나뉘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경신왕국 때는 완전하게 나눠지는 거 아니고 그 기미가 보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공동의 적이었던 남인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나중에 남인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몰락한 갑순왕국 이후부터 완전히 이제 노동과 소동이 갈려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시기 때 집권한 분당은 상대 분당을 인정하지 않고 가혹하게 이제 탄압했다. 그래서 이게 분당 정치의 말피아 형성이 일어났죠. 결국에는 분당 정치의 핵심인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군영의 기능이 사라졌다. 그 예성 논쟁은 나름대로 상대당의 어떤 그 존재를 인정해서 패하더라도 상대당을 살려줬죠. 근데 이에 반해 한국 정치 때는 그 당시 이제 패한 측을 엄격하게 이제 뭐냐 수총하고 사살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몰락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 갑순왕국 이후에 완전히 남인 세력들이 이제 몰락을 해서 남인들은 대부분 영남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소수의 이제 근기 남인들만 이제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예속 논쟁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푸셈에서 이제 한 통에서 한번 좀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 통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22페이지 펴보세요. 자, 남인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인도 주도하는 전국에서 남인은 꾸준히 진출했고, 이렇게 해서 쌓아진 정책 기반 위에 어, 서인과 두차 예송을 걷기도 했다. 자, 호정이 사고하자 인주의 계비였던 조대비의 이제 상복기간을 쟁점으로 이때 송시열 등 서인은 호정의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기년설을 개진했고요. 그러니까 송시열 같은 이제 서인들은 그 당시 이제 국조 오대인이 건국대전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들어가지고 그 당시 그 호종을 두 번째 아들 중자로 본 거죠. 어. 근데 이제 이 남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뭐냐면 1년설 주장했죠. 아니 3년설 주장했죠. 그래서 윤원이나 허목 같은 남인들은 3년설, 그러니까 2년 이게 2년이 뭐냐면 보통 이제 3년이라고 하면 36개월이잖아요. 근데 상할 때 3년을 이렇게 증개나 횟수 계산해서 27개월로 계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횟수 하면 27개월 해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3년설이라고 한 거예요. 만 2년설이라고 한 거죠. 근데 3년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나옴으로써 들고 나옴으로써 논쟁이 일어난 것이었다. 자, 여기에서 결국 기년설을 채택하여 서인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예송 같은 이제 기예송은 서인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호종의 장자, 중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국대전 구전에 따라서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허목이나 윤우, 윤선도 같은 남인색들이 대부분 실각했고 허적도 일부 남인들만 이제 잔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상대 분당을 살려는 줬어요. 예. 자, 그러나 현종 말년에 호정비가 사망하자 다시 조대비의 복제가 다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인은 대공설, 남인은 기년설 이렇게 이제 대입됐다가 결국에 남인의 이제 뭐냐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전국이 역전되고 남인의 우세가 차지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건국대전에는 장자의 면후와 중자의 면후의 구별을 놓았기 때문에 호종의 정통 여부 판별을 이제 해야 된다 하면서 결국에는 호종이 그 당시에 이제 헌종이 나름대로 이제 좀 머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제 뭐냐면 그 적자 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인이 이제 얘기하는 장자의 며느리를 본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어, 앞에서 언급한 호종 그 며느리를 그러니까 자의대부죠. 장자의 며느리를 이제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정치의 주체 왕씨 호종의 장자분 1년탄 국사를 태감으로써 남인이 승리했다. 근데 이때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 권력이 바뀐 건 아니고요. 이게 호종 말년 때거든요. 호종이 선종 말년 때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헌종이 그 결단을 내리고 죽었어요, 곧바로. 그리고 곧바로 이제 누가 집권했냐면 숙종이 집권하고 숙종이 집권하자마자 그 당시 남인 세력들을 이제 등용하고 서인 세력들을 갖다 버렸죠. 버렸다는 것보다는 거의 이제 기양을 보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송시열도 기양 보내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남인들이 이제 숙종이 즉위하자마자 남인들이 집권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송을 중심으로 한 분단과의 대립은 그 성리학의 지배 이념한 살인 정치에서 예의 문제, 꼭 모든 사회 질서의 기본적인 규범으로서 확연을 받던 분단적인 필연적 기결했다. 또한 그 과정에 소수의 당이 존재가 허용되고 그들에 위해서 공개적인 비판과 견제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분당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졌다. 따라서 조선의 분당 정치는 선조 때에 비롯되어 강해군 때까지 가도를 거친 후 인조 반정부터 현종 때까지 원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례가 앞에서 말한 내성 논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종법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예민했어요. 이것도 다 종법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종법에 따라서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느냐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예성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또 정원군 있죠. 정원군을 원종은 뭐냐면 복설 문제 가지고 원종의 추종 문제 가지고 추승 문제 가지고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 이 내용이 그 심부름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저는 이거 가감에 지키고 그냥 예송 논쟁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뿌셈이 있어. 뿌셈에 보면 예송 논쟁 관련돼서 있고 종법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인구에서 굳이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있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가감이 이제 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언급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그 분당의 번제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탕평 정치,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 한국이라는 것은 분단과 분당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깨고 전국을 주도하는 분단과 견제하는 분당이 서로 교체되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변화된 그런 체제를 한국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정치를 이제 시작점을 했던 사람이 숙종이에요, 숙종. 숙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네 번의 그 한국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알려지지 않지만 그 초창기 때 신축 한국이라고 하고 남인에서 그러니까 서인에서 남인으로 이렇게 정권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속 논쟁 관련돼서 2차 예속 논쟁 관련돼 갖고 천종이 죽자마자 숙종이 취한 조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또 정치, 한국 정치가 정신왕국,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왕의 어떤 이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이런 한국 정치가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 정치가 이제 행해지면서 전국을 주도하는 분당은 상대 분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전국을 독점적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대 세력들 역mol을 깼다는 것을 몰아내 역mol을 깼다는 것을 몰아내기 때문에 강경한 응징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 패배한 이제 정치 정당은 이제 뭐냐 사상을 받게 되죠. 사상은 사형을 받아서 아예 개멸돼. 결국에는 이제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없는 처지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서인하고 남인이 옥신각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인들이 또 분열돼 나갔죠. 그래서 노론하고 소론이 이제 분열돼 나가면서 있고 그리고 남인이 떨어지고 나서 또 노론과 소론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엔 노론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노론 중심의 일당 지배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기 전에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시간이 예매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정치 관련된 내용이요. 예.